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사건이었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 CCTV 조작 정황이 발표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이뤄졌고 앞으로 규명돼야 될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안순호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언론사로서 진실을 추적해 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목포 MBC 취재부장님 모셨습니다. 박영훈 취재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5년 동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먼저 최근 이슈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달 28일이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간 수사 발표가 아니고 중간 조사 발표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데요. 네. 세월호 소위원회에서 14개 과제를 나눠서 지금 조사 중인데 되게 크게는요. 네. 부랴부랴 서둘러서 DVR, 세월호의 영상 저장 장치죠. 64개의 CCTV가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세월호가 참사가 나고 난 지 2개월 뒤에 네. 해군이 수거를 해왔다고 밝혔고 그걸 이제 공개를 검찰을 통해서 또 2개월 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4월에 났고 6월에 해군이 수거했다고 밝혔고 8월에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 이 지금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서 들여다봤더니 검찰에서 공개한 DVR과 네네. 8월에 당시 8월에 공개했던 것과 해군이 6월에 수거했다는 그 DVR이 다르다, 다른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 다름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조목조목의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고요. 네. 발견된 DVR이라고 네. 그러셨죠. 이게 지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제기 핵심인가요? 어떻습니까? 8시 49분에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46분부터 49분까지의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삭제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 그리고 또 미리 수거해서 혹시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침몰되기 전에 한 3분 전부터 그 다음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점이 지금 사라졌다고 조작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양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차량 내에서 발견한 그 수거한 블랙박스를 복원했을 때 포렌식으로 해서 네. 거기에 보면은 특정 시간이 나와요. 배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 네네. 그게 8시 49분인데 네. 이 불과 한 10초, 8시 48분, 한 48초 요때부터 해갖고 10초 동안의 시간에 거의 배가 50도가 기울거든요. 그게 시간이 특정 지어졌어요. 근데 46분부터 그때의 과정이 사라졌다. 예, 사라졌다고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제 46분에 네. CCTV를 DVR 저장장치는 꺼져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공개된 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전은 그 이후에 났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전이
어떻게 배 전기가 끊기 전에 먼저 CCTV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끊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과 정전 전에.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정전 이후에도 지금 정전을 공식적으로 시간이 지금 뭐 9시 21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살아있는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9시 30분 경에 본인이 아버님을 찾는 과정에서 3층 안내 데스크에 있는 DVR 저장 장치의 화면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 가동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간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조작이 된 거 아닌가 아니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작됐거나 뭐랄까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그런가라는 게 시청자가 궁금할 수 있는데 박 부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 영상 속에 담겨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년 동안 오면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참사의 원인입니다. 사고의 원인. 사고 원인. 그렇죠. 네. 그건 사람이 밝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들이 밝혀져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의 사고 기록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면 이 영상 저장 장치에 있는 것이 사람이 가미하거나 참사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누군가 위해서 사고 초기에 바뀌거나 첨삭이 됐거나 편집이 됐거나 아니면 가짜를 갖다 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고 그게 혹시 당시 정부에서 권력을 가진 곳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족들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인 거죠. 저희가 궁금한 건 그 굉장히 위원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통 2기 특조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진상규명의 기구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가조사기구로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3가지가요? 예, 네. 2014년도에 그 만들어진 특별법 내에서 1기 특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네. 그리고 작년에 활동을 종료한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12월 11일 날 조사활동을 개시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조사위원회는 1기와 2기,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와 함께 조사하는 걸 이제 2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구분되기 때문에 대표님 말하는 15년에 출범한 그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기라고 부르는 것과 또 지금 사회적 참사위를 2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5년 됐으니까 웬만한 거 좀 밝혀진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을 건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3대 과제를 말했는데 이 3대 과제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간담회를 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뭐 3대 과제, 진상규명의 3가지 영역을 말할 때 첫 번째가 그 침몰 원인, 사고 원인이죠.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두 번째가 구하지 않은 이유. 구조 방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방기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이 구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조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했고 왜곡하려고 했던 이러한 이유와 책임자에 관한 처벌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침몰 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따 질문지에도 있던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인설과 연린안으로 그렇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침몰 원인을 얘기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2가지 가설인 거예요. 결론은 아니고. 왜 침몰했나 가지고. 그래서 내인설과 연린안 2가지 가설을 종합보고서에 실었는데 이 내인설이 우리가 당시 2014년 검경합수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급격한 회전 그리고 불법 징계축, 과적, 그다음에 부실한 화불 고박 예,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린 것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 내에서 차량 내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뭐 5톤 트럭이 날아갔던가 쿵소리와 함께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 안에서 한쪽 벽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쿵소리와 함께 급격하게 기울면서 사람이 날아가서 저 반대쪽 창문으로 날아간 이런 상황들은 내인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열어놓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 예, 아무런 이런 그 성역 없이 이런 의도로 담은 게 열린안인 거예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선체조사의 구성이 총 8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분은 최종 보고서를 낼 때 참여하지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6분의 선체조사위원이 3대 3으로 나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 원인, 그동안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가 다다. 그게 이제 그 원인들이 되게 뭐 고박이 풀리고 뭐 하고 뭐 항해가 좀 문제가 있고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3분이었고요. 네. 나머지 3분은 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선체에 있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나 선박에 부딪히는 정도가 내부에서 힘을 영향을 끼쳐도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외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3대 3으로 갈리면서 종합 의견이 나오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러면 4대 3이면 모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선체조사위가 2가지 보고서를 냅니다. 하나는 방금 내인설과 열린안이라고 명칭 적은 것. 그래서 각각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따로따로 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3기, 우리가 지금 2기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 고스란히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 버거운 겁니다. 굉장히 지금 2기 특조위 편하게 말씀드리면 2기 특조위가 굉장히 방대한 조사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 비전문가에 제가 듣기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안에서 뭐 잘못한 이런 것도 원인이기도 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이 차를 이렇게 충격해서 하기도 하고 양쪽 결론 다 내려놓고 엄청난 보고서만 올려놓고 끝내버렸다는 게 선체조사의 결과란 말씀이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2018년에 1월, 2월, 6월에 3차례 가져서 세월호와 똑같은 모형을 3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자유항주 실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똑같이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자유항주라고 하는 것이.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2가지가 핵심입니다. 세월호가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빨리 기울었는가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침몰했는가. 이 2가지를 넣는데 두 번째인 빨리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밀문의 결함.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사고가 나면 그걸 막게 되면 옆에와 격실끼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소밀문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다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물이 들어온 통로 역할을 하면서 지하층만 해도 9m예요. 그러니까 9m 높이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뭐 침몰이 빨리 된 건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세월호가 AIS 항법에 나중에 제2자 모양으로 기울었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울었는가는 네덜란드 항해연구소 거기 가서도 해양연구소에서 실험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실에 보면은 그 원칙이 있는데 수밀문을 닫고 운항을 해라 이런 거였는데 기관실에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수밀문이 닫을 수 있게 일괄적으로 딱딱딱딱 누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선원들이 그걸 하질 않은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침몰 원인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나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온 말이 선원만 구조하고 학생들은 뭐 이렇게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조하지 않은 표적 구조라는 뭐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진상 규명이 되는지 두 분 좀 얘기해 주시죠. 2014년 그날 영상을 우리들이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9시 27분에 해경 123정이 도착해서 정말 한 일이 선미 선수에 가서 선원들 18명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빠지고 배에 접근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것만 봐서도 해경이 정말 선원들만 표적 수사한 게 아닐까 하는 굉장한 의심, 표적 구조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세월호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공적인 그러니까 정부 측은 해경의 경장 1명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밝힌 그런데요. 경장 1명? 경장 1명만 유일하게 해경 해체한다 알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란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선사, 청해제훈이라고 하는 선사와 그다음에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왜 그럼 이런 일이 날까? 청문회를 3차례 했습니다.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묵하는 거죠. 나 모른다.
누가 이게 지시 지금 이 처벌을 받은 해경 경장은 위에서 누군가가 나는 지시대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적인데 그런 거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자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위에서 누가 시켰으며 어떤 방식으로 시켰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나 모른다. 청와대나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이것은 뭐 대통령의 기록이니까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조사 사회적 참사가 됐든 특조위 일기가 됐든 간에 말 그대로 명칭 내에서 아시다시피 조사위원회입니다. 이거 수사위원회가 아니죠. 조사위원회는 당사자를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일종의 참고인 진술 형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나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갖는 한계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전 정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결국엔 이렇게 돼서 5년을 끌고 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영상에서 보면은 청와대나 그리고 서해청장, 뭐 목포 뭐 경찰서장 등 세월호하고 직접 교신을 하진 않아요. 구조 당국이. 구조 당국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세월호와 직접 통신한 데는 진도 VTS, 뭐 제주 VTS, 또 민간 어선, 민간 바지 어선인 그 둘라이에이소만 세월호하고 직접 통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어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그냥 대기하라고 하고 동요하지 말고 영상을 보내라. 모든 그 구조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 라인들이 예, 빨리 퇴선을 해라. 퇴선 명령을 내려라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보내라. 그림이 될 만한 걸 보내라. 이런 얘기만 하고 동요하지 말아라. 대기해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가족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상을 보내라라고 하는 건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현장에 제일 먼저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라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고프로라고 하는 뭐 이마에 머리에 모자나 이제 부착시켜서 촬영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업지도선은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채직용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그 구조 작업을 초창기에 하면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고 현장이 이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배가 위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신이 터지는 구역을 돌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결국은 풀로 나와서 전체 언론에 나중에 와 보니까 저희들이 회사로 복귀해 보니까 이제 막 도착한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의혹에 대한 것들 어디까지 안 되고 있나 얘기하다 보니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 진상규명이 왜 이리 어렵나 좀 전에 좀 얘기하셨지만 조사위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 가지고는 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특별수사단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우리 왜 필요한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기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사위원회는 조사권밖에 없잖아요.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뭔가 혐의점, 뭐 이렇게 수사를 의뢰할 것들을 발견을 해도 검찰에 의뢰를 하면 이 검찰이 그거를 또 직접 수사를 또 즉각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특검을 신청을 하면 국회에서 예, 그 법사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있다가 예, 통과가 안 되면 1기 특조위는 그냥 무산이 됐던 거였고 2기 특조위에서는 그 특검이 통과가 이제 특검을 신청을 하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도 3개월 후에 본회의로 상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혐의 사실들 그 뭐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전담 수사기구
뭐 검사 몇 명이라도 뭐 김학이나 이번에 장자연 씨 사건처럼 굉장히 거창한 특별 수사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몇 분, 수사관 몇 분이라도 만드는 그런 전담 수사체를 만들어주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의 가장 큰 핵심의 단어는 네.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특별수사단의 설치 여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특별수사단에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세월호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지난 5년 했으면 뭐 얼마만큼 했는데 또 있어 뭐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법정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명에 관한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1기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임기 특조위의 시작 시점을 어디다 놓고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고요. 가족들이나 조사위 쪽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배정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한 겁니다. 그게 6개월 차이가 났어요. 결국은 정부는 마지막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6개월을 단축시켜서 종료하는 형태로 해서 강제 해산되다시피 됐던 거죠. 보고서도 작성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됐어요. 보고서가 사실은 백민 건데 선체조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체조사위도 대략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선체조사위라고 하는 게 선체 안에 있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게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인양, 선체 직립을 시키는데 대부분 시간에 할애를 하고 실제로 조사한 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에 직립이 마감이 됐는데 선체조사위의 기간 만료는 8월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기 그리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허술했고 그 일개 과정에서 이 조사를 제대로 하자고 요구했던 가족들의 요구와 조사위원들의 요구가 얼마나 짓밟히고 또 그것들 과정에서 공무원도 파견도 안 하고 하는 사실은 120명이 인원이 일기 때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신 분들은 100명도 안 되는 거고요. 예산도 나중에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소위만 해서 불과 방금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35명 안팎에 약간씩 지원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기 때 못 푼 거, 선체조사회 때 못 푼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날것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오히려 줄었고. 3분의 1가량으로 축소가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조사를 하는 한계, 아까도 말씀드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못 나오겠다고 하면 못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수사에 대한 기간의 만료 적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사안은 특별수사단 단계 조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수사로 진행하는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답한데요. 세월호 진실이 이렇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가 5년 많이 한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게 거의 없고 밝혀진 게 정말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까지 포함해서 5년 된 시점에서 또 우리도 잊혀져 가기도 하고 또 세월호 얘기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렇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되게 이제 책임감 있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성이 들어서 광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참사의 반복, 이런 또 반복적인 대형 참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영호라고 그 배가 이제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침몰을 해서 326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귤박스를 너무 많이 실었다.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이. 네네.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가까운 예로는 그 삼풍백화점 서울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아직 찾지 못한 분도 6명이나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여전히 예, 무능과 불성실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게 이제 국가 공무원들은 그런 법률이 있대요. 무능과 불성실은 처벌할 수 없다고. 안 되겠구나. 그들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샤후에 굉장한 이렇게 막중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하는 일인데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의심이 들었던 게 이게 그때는 이제 뭐 MBC나 KBS나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 의혹이 안 풀리는 거였었거든요. 참사 초기에. 근데 정말 우리는 인터넷이 있는 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래서 그때 보면서 그래 이걸 수도 있어. 이건 너무 의심스러워.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아시고 알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마음 아파서 보기 힘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회피하지 말고 좀 직면하셔서 예, 직면하시게 되면은 분노가 생길 거고 이 분노의 마음을 좀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로 승화시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박부님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이번에 강원도 산불 보면서 사람들이 또 세월호 생각했어요. 예, 많이. 또 가장 먼저 또 시민들 뜻인 듯 시민들이 달려가서 자봉이라 그러죠. 자원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뭉클했는데 어떨까요? 우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단어로 치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네. 기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는 것. 우리가 5.18도 그렇고요. 그 역사적 사건들 우리 시대를 계속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대형 선박이 침몰하고 인명이 피해가 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것도 엄청 충격인 거지만 이게 더 큰 충격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훨씬 더 추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는 내 이웃이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내가 당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침묵하지 말고 그대로 기억해주고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있었던 사고나 참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진상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직 세월호가 5년이 지났지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좋았겠죠.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50년, 500년, 5000년이 지나도 진상 규명이 안 된다면 그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큰 숙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밀린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상규명이 된다는 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우리 국민 모두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하고 좀 강하게 나가가지고 우리를 해쳤던 그런 것들이 단죄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같이 실패하지 말고 저기로 해서 우리 애기들 영원히 진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 치료가 시작되는 시기가 그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부터 그게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존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그리고 유가족 형제자매, 그 유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지만 치료가 시작된다. 저희 이제 특조위만으로는 안 된다고 아니까 국민청원 잘 돼서 국가에서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뭔가 했다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아빠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잊지 않았다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